자, 시작합시다. 나는 참된 영예가 본질적으로 타인들의 의견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123쪽 이하 77에서 78쪽에서 얘기한 것에 고도로 찬동한다. 이 단어는 그 감정 못지않게 오늘날 약간 타락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honorable man이라고 말할 때 자신을 존경받게 honorable man이라고 말할 때 자신을 존경받게 만들 능력을 가진 사람, 보기 좋은 외양, 겉보기에 적절한 외면, 호라티우스, 운용자를 만드는 사람을 뜻한다. 나는 인간들에게 도전해 참된 관대함과 참된 용기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사람을 결코 미적지근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더 훌륭한 것을 더 나쁜 것으로 뒤집는 성벽에 대해 질색을 한다. 빈정대는 말을 귀여겨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다. 130쪽, 81쪽 이하에서 잘 개진된 것은 참으로 영예로운 인간은 악한 행동을 숙고할 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이다. 에일씨는 나의 테오디시의 섹션 75에서 카토에 대해 카토가 그의 의무를 다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그를 더 칭찬하는 것만을 의미했다고 언급하면서 318 섹션에서 내가 강하게 동조한 이것과 근접하는 뭔가를 말했다. 우리는 악덕에 의해 더 적게 유혹되면 될수록 덕성에서 더 강화된다. 그러나 이 둘 중 악덕에 우유부단한 것과 악덕에 고질이 된 것,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아주 중요한 물음이다. 우리의 빛나는 저자 호라티우스의 우리의 빛나는 저자는 호라티우스의 제2책 풍자 7시구 18쪽 이하 이 문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자기의 악덕에 더 많이 만족하면 할수록 더 적게 비참하다. 팽팽했다가 헐겁다가 하는 밧줄과 투쟁하는 인간보다 낫다. 낫지. 낫다. 우리가 사실 결심을 가질 때가 당혹스러운 우유부단함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보다 더 적게 고생한다. 그리고 철학적 죄악에 관한 글을 쓴 저자들은 죄를 짓고 덜 뉘우치는 사람들이 그들에 의하면 더 결백하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 나갔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절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른 반사악한 사람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병태가 더 많이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완전한 악인은 그의 그의 질병을 느끼지 못하는 괴절을 가진 사람들과 유사하다. 몇몇 현대 철학자들의 불만족스러운 추리는 셰프츠베리로 하여금 132쪽, 82에서 83쪽에서 사물들이 그들이 오늘날 말하는 것이기에 영예와 선한 도덕이 철학과 심오한 사색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지 않다고, 그리고 상식을 고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게 만들고 있다. 그는 보통 이 문제에 관한 사람들의 최초 판단이 나중에 성찰과 생각보다 더 낫다고 덧붙인다. 그것은 홉스 씨의 원칙에 따라 추리할 때 그럴 수 있고 아마 심지어 로크 씨의 원칙에 따라 추리할 때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나의 TODC에서 변신론, 신을 변호하는 논이란 소리야. 변신론이란 자기 작은 글에서 그러나 내가 나의 테오디시에서 계략했다고 나 스스로 우쭐해야 하는 참된 철학에 따라서도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유감스러울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영의 개념이 중요한 도덕 철학적 사항이 아님에도 이런 세세한 부분에까지도 셰프츠베리에게 동조하면서도 이와 관련해 홉스의 트라시마코스적 도덕론과 노크의 성백론적 도덕 철학에 대한 비판을 살짝 끼워넣고 자신의 철학을 자화자찬하고 있다. 자, 이 성백론은 화이트페이퍼, 인간의 본성은 백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 홉스의 트라시마코스 도덕론이란 트라시마코스는
플라톤의 국가론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이제 사람인데,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다른 말로 또 확대하면 도덕은 강자의 이익이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선이란 강자의 이익이다. 앞서 내가 이런 말을 했죠. 하느님이 선한 이유는 절대 전능,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선한 게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라이프니츠야. 그러니까 신도 악한 짓을 하면 악한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범주가 신보다 먼저 있는 거라고 보는 입장이 라이프니츠다. 그런데 트라시마코스는 선이란 강자의 이익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전지전능한 사람은 다른 말로 최고 강자지요. 최고 강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선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트라시마코스 논리대로 하면 홉스 같은 논리가 되고 만다. 홉스는 인간의 도덕적 선과 악이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인 리바이아단, 절대로 강한 최강의 존재가, 국가라는 최강의 존재, 거수가 나타나기 전에는 선악의 구분이 없었다고 봐요. 절대 강자가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구분해 준 뒤에야 선악이 생기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규정해 준다 이거야. 리바이아단의 법 이전에는 선악이 없는 선악의 피아니야. 그것을 자연상태라고 불렀어요. 자연상태에서는 선악이 없다. 사유상태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선악이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주는 절대강자인 그 리바이아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트라스마코스 논리를 그냥 조금 복잡하게 떠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원래 있어서 리바이아단조차도 신이 아까 규정당하듯이 규정당해야 옳은데, 거꾸로 최고 강자가 선악을 규정하는 거지. 예? 그렇게 되면 플라톤이 국가론 초장에 트라시마코스의 그 말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거든요. 그런 동일한 논리로 그렇게 반박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예? 이런 식의 이제 서양식으로 논의를 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데, 이제 공자식으로 논의를 하면은 인간은 선악을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선악이라는 범주는 인간의 천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감정의 입장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므로 하느님도 규정당한다고 보는 거야. 에? 하늘도 규정당하는 거야. 하늘도 늘 옳지만은 않고 틀릴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아들인 중국의 천자도 백성에 의해서 결국은 질타당하고 전복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처음부터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는 말은 공자 맹자의 철학 안에서는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인간의 도덕감정으로부터 선악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선악 구분. 공맹철학의 모든 논리의 최종적인 귀결점은 뭐냐면, 이 도덕감정을 가지고 있는, 본성적으로 도덕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정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그런 사이코패스는 유정자를 못 오게 하는 거, 그걸로 집중돼 있어. 만약에 사이코패스가 유정자가 된 경우에는 전복해버리라고 하는 역성형론과 이제 반정론을 피는 거예요. 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공맹철학에 모든 문제가 걸려 있다고. 그 반사이코패스를 막으려고. 국민의 92%는 선하기 때문에, 도덕감정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공맹철학에서 성선설은 맞은 거야. 95%, 92%. 근데 8%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8% 중에 4%는 사이코패스예요. 우리나라의 사람의 200만 명. 에? 그리고 나머지 또 200만 명은 반절 착하고 반절 악한 사람들이야. 악하게도 하고 착하게도 한 사람들이야. 남의 92%는 그냥 경찰 없어도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어? 근데 이게
400만이 사이코패스와 반 사이코패스면 경찰 40만 원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맨날 전과 28번 막 32번 막 그러죠. 악한 놈은 더 악질은 악질대로 연쇄살인범이 되는가 하면 도둑질한 거 봐요. 막 18번, 19번 막. 응? 나오자마자 3일 만에 가게에서 슬쩍 하다가 뭐 사실 3만 원짜리 슬쩍 하다가 또 감옥 가고 그런 식으로 막 19번, 28번. 성폭력 계속 나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성폭력.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이코패스가 무서운 것이고 그 사이코패스는 공명은 불선자 또는 불인자라고 불렀다. 불인자와 불선자, 불인자 또는 불선자가 국가 위정자가 되지 않도록 막으려는 철학이고 악한 자가 국가 위정자가 되면 악을 전 천하에 뿌린다고 그랬어요. 맹자가 하는 말이. 근데 선한 자가 위정자가 되면 전 천하에 선을 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게 되어 있으니까. 공자의 핵심적인 사상 중에 또 하나가 어떻게 선하게 만드느냐. 선하게 살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이익이 앞서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선하게 사느냐. 윗사람이 선하면 아랫사람도 선하게 되어 있고 굽은 것 위에 곧은 것을 놓으면 다 곧아진다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속담으로 이제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는 소리야. 그렇게 해서 온 천하가 선하게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이게 사이코패스 폭군이 자의적인 폭군이 만약에 유정자가 되면 온 천하가 악으로 들끓어 버려요. 예? 악으로 들끓는다. 부정부패로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고. 부정부패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무현도 내가 끊임없이 반대했던 이유가 아니 대통령이 가장 1급수 노릇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못 오면 모를까. 처음부터 아예 2급수만 하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노무현이에요. 그러니까 저 한나라당이 트럭 대기로 돈을 먹었단 말이에요. 선거 치르면서. 자기는 그들은 4급수고 우리는 2급수는 된다고 그랬어. 2급수만 되면 되는가? 그게 뭐 정약용적인 사고죠. 정약용이 이렴이란 말을 썼어요. 공자가 이인이란 말을 썼는데 본래부터 착해가지고 인을 행하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은 안인이라고 그랬고 인을 베풀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인을 베푸는 사람들,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가령 음식을 최고로 우리 동네 사람들을 잘 먹기 위해서 음식을 최고로 만들고 친절하게 구는 사람이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대부분 세계는 그렇게 인을 베풀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억지로 세금, 국가가 권력으로 세금을 뺏어가니까 할 수 없이 세금은 이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뺏겨가지고 억지로 뺏기지만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여지니까 억지로 인을 베푸는 거 강인자라고 그랬어요. 억지 강자. 두 번째, 이익이 있으니까 인을 베푸는 사람은 이인자. 이기고 강지고 떠나서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고. 즉 안인자가 편안을 안 짜서서 안인자가 나라의 이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공자의 주장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청렴이란 공직자의 안인자 입장에서 최대의 의무예요. 최대의 의무는 최대로 맑아야 된다고. 2급수 갖고 안 되는 거라고. 1급수여야 되고 늘 의무고 실수해서 안 그럴 수는 있어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야. 국가 대통령이 앉아서 2급수는 됩니다. 그러고 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야. 그 정약용 같은 그따위 식으로 하니까 전 국민이 막 다 부패해가지고 전 공직자들이 인천 북구청에 있는 여직원 하나가 160억을 공금을 해먹어버리고 이번에도 또 무슨 비슷한 사건 났지? 그런 식으로 막 부정부패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정부패가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저놈이 100억 먹으니까 나는 한 5억 정도 먹는 건 괜찮겠지? 하는 게 2급수야. 그러면 부정부패가 만연돼 버린다니까요. 아시아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면 투명도가 1등 가야 되는데 국가 투명지수에서 투명도지수에서 저 뒤에서 세야 빠른 나라가 돼서 다 정약용 같은 사고를 하니까 이념이 큰 장사다 그랬어요. 정약용이가. 이익을 위해서 청렴을 베푸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가장 큰 부자가 된다. 조금 부정을 해갖고 돈을 벌려고 하다가 폭삭 망한다. 이거 귀양 가고. 그러니까 아예 귀양도 안 가고 조금 벌더라도 계속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청렴하게 해나가면 나중에 큰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인데 장사치 같은 소리죠. 안념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념자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5급수 할 때 나는 한 3급수 되면 되고 4급수 되면 세상에 4급수면 나는 2급수면 되고 공직자가 말이야 앉아서 그따위 소리 하니까 나라가 조선이 망해버린 거예요. 조선은 부정부패로 망한 거예요. 응? 아마 북한도 망할 거예요. 북조선도 조선이냐 똑같이. 부정부패로 만연돼 있죠. 공산당 당원되고 그리고 당간부 되면 전부 돈 뜯어먹는 권력이 생긴 걸로 해서 출세했다고 좋아하고 그러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큰 조폭이지. 지금도 권력을 잡으면 국민한테 끝까지 봉사하다가 몇 년 되지도 않잖아요. 뭐 길어봤자 대통령 5년이고 공직자 뭐 길어봤자 그 자리에서 2년 뭐 길어봤자 그런데 자기 희생을 하려고 그 공직을 맡는 게 아니라 한탕 크게 해먹으려고 만든 그런 사고가 남아있는 거예요. 응? 그 대신 거기서 안전도만 세이프티만 따지는 거지. 뭐가 더 안전한가? 저놈들이 5급 쏠 때 내가 3급 쏘면 안전하겠지? 응? 저놈이 4급 쏠 때 내가 2급 쏘면 안전하겠지? 요따위 전략적인 행위만 하고 있으면 아무 국민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응? 그런 놈들은 공직에 가면 안 돼. 그냥 벌어먹고 살면 되지. 왜 그 공직을 하려고 그래. 그런 사고가 대통령부터 저 밑에까지 썩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철학을 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하고 그러려고 그래. 응? 자. 라이프니츠는 셰프치베리 백작의 저작에 대한 평가에서 드디어 셰프치베리의 반합리주의적, 시비강강론적, 공맹철학적, 무신론적 도덕철학 저서 덕성과 시비에 관한 탐구를 논평한다. 나는 Inquiry Concerning Virtue and Merit라는 제목을 단 제2권 또는 제2논고로 넘어간다. 상당히 많이 읽은 거죠. 셰프스베리 라이프니츠가 남의 글을.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까다롭고 비판적인 사람이라 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라이프니츠는 자기가 독일의 최고 천재고 유럽의 천재라고 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또 남들도 많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나름대로 미적분도 발명한 사람이고 뉴턴과 더불어 근데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뉴턴이 미적분을 발명한 것과 라이프니츠가 발명한 것은 두 개가 완전히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불명예 속에서 죽냐면 라이프니츠가 런던에 와가지고 한 번 딱 오거든요. 와가지고 뉴턴의 그 미적분을 표절해가지고 돌아가서 자기가 발명한 것처럼 한 표절꾼이다 이렇게 결국은 판정이 나요. 근데 나중에 1830년대 최고 수학자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다시 검증해 보니까 완전히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같은 결론은 같은데 방법은 다른 건데 엄청나게 불명예 속에 죽어요. 죽을 때는 얼마나 불명예였냐면 죽었을 때 아무도 장례식장에 안 왔어요. 자기 조교 외에는 우리 근육이 외에는 아무도 안 오는 계속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묘지가 어딘지도 몰라갖고 50년이 지난 뒤에 묘지를 다시 찾으려고 불명예가 해소된 데 찾으려고 하니까 찾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숲이 우거져 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불행하게 끝난 사람이지만은 천재는 천재예요. 자. 그것은 완전히 체계적이고 본성이 우리에게 부여한 감정이 우리 자신의 복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복리와
심지어 사회의 복리도 달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 본성적 감정에 따라 행동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점에서 덕성과 행복의 본성에 관한 아주 건전한 견해들을 담고 있다. 자, 우리가 본성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럼 우리 네 가지 행동의 원칙이 있었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공리적인 행위를 하는 거, 그걸 잘할 때 행복해요. 만약에 그러지 못할 때는 불행해진다. 자기가 굶을 수도 있고, 남을 먹여야 되는 의무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 같은 사람은 실업자로 죽을 수도 있죠. 자기 처자식을 죽이니까. 또 거꾸로 남한테 얹혀 살아야 된다는 고통이 있어요. 얹혀 살면 벌레 취급당하죠. 카프카가 변신해서 결국은 출근을 못 해가지고 실업자가 된 시기 됐는데, 그래 결국은 죽죠. 근데 원래 현실에서는 실업자가 돼가지고 벌레가 되는데, 벌레가 돼가지고 실업자가 됐어. 뭐 소설이니까 집 밖으로 온 거예요. 멍청한 놈들 못 알아듣게. 그 다음에 유의적인 행위를 잘 할수록 여러 사람들을 편안히 만들고 웃게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재미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늘 애호받는 거예요. 애호받으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한 것이니까 행복한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예술적인 것 마찬가지고 도덕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늘 흡족한 마음 속에 즐거움 속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같은 말이에요. 행복감이나 즐거움은 같은 말이다. 즐거워하면서 행복 딴 데서 찾고 그러면 안 돼요. 쾌락은 행복이 아니야. 너무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은 너무 찰나잖아요. 배불러 버리면 끝나는 거지. 배고플 때는 막 정신없이 먹고 싶다가 그럼 배불러 버리면, 지금 내가 김밥 2개 남겼는데 그 쳐 죽여도 못 먹어 이제. 배불러 갖고. 그러는 것이라고. 이 쾌락이라고 하는 건 기쁨이라는 거. 근데 즐거움은 그렇지 않다. 무한히 반복되는 거예요. 남이 그 행위를 칭찬해주고 그놈 참 웃기는 놈이라고 그러고, 웃기는 사람은 진짜로 웃기는 걸로 정평이 난 사람은 그 사람이 안 웃겨도 웃겨 보이죠. 코미디언은 그냥 서영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생각만 해도 웃기는 사람들인데, 그럴 정도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무한 반향이 일어나는 게 쾌락보다도 나머지 재미, 아름다움, 선 이런 것은 무한히 반향을 일으킨다. 자, 내 생각에 이것을 아주 쉽사리 나 자신의 연애와 견해에 화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의 본성적 애정 감정들은 우리의 만족을 산출한다. 그리고 우리가 더 본성적이면 더 본성적일수록 타인의 복리에서 자기의 기쁨을 발견하도록 더 많이 이끌어지고, 이것은 보편적 인애, 박애, 정의의 기초다. 왜냐하면 내가 위에서 인용된 나의 코덱스의 서문에서 설명한 바대로 정의는 그 바탕에서 지혜와 합치된 박애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가 가끔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오직 내키지 않게 그런 것이고 더 큰 복리를 위해서 그런 것일 뿐이다. 지혜는 이 인애가 제 등급을 가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공기가 우리의 지구를 삥 둘러 뻗쳐 있을지라도 우리의 대기의 높은 영역에 있는 것보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물체와 밀도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가장 가까이 닿는 사람들과 관계되는 박애심이 더 많은 강도와 더 많은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인간의 본성적 도덕 감각과 도덕 감정에 입각한 셰프츠베리의 경험론적 감성적 도덕 철학을 자신의 그릇된 절충주의적 정의 개념과 타협시키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자기의 도덕 철학과 상통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박애와 결합된 것이 이제 정의인 것처럼 말하는 이런 라이프니츠의 도덕 개념은 돌팔이 도덕 개념이야. 잊어버려도 되는 거라고. 자꾸 자기한테 뜯어 맞추고 있어. 셰프스베리는 좀 더 공맹적이고, 공맹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자기 고집을 안 버리고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정의는 정의지 박애가 아니에요. 박애는 인이야 인. 인이 예지에 인하고 그 정의를 구분 못하면 안 되죠.
인과 정의는 늘 같이 결합되거나 혼재되는 경우는 많지만 그렇다고 환원될 수 있는 건 아니야. 정의로운 것과 사랑은. 어떤 경우는 그 인이라고 하는 말의 순서대로 어떤 경우든 정의가 인이 사랑이 정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만 추구하면 형제가 하나도 재판정까지 간다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재판정까지 가고. 근데 만약에 사랑이 더 많다면 그 가족이 재판정까지 안 가겠죠. 대충 어느 선에서 네가 더 먹고 떨어져라 하고 그런 식으로 타협해서 해결을 하지. 정의만 추구하면 남북 간에 전쟁해가지고 6.25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의가 동포애보다 더 중요한가? 막 동포를 막 쏘아 죽여? 왜 그 인과 의의 사랑과 정의의 이 순서만 알아도, 가치론적 순서만 알아도 그런 짓을 안 저지르지. 사랑은 정의에 앞선다는 것만 알아도. 근데 사람들 다 정의밖에 몰라. 근데 사람들 막 죽이고 쏴 죽이고 막 그런 선까지 갈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부족하거나 정의 뒤에 놓아버려. 응? 젊을수록 그래. 좌익으로 갈수록 그렇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정의밖에 없어. 황희정승이 우리 장수왕 씨의 시조인데 막 옳고 그른 것을 이놈이 인연이 나쁜 년이고 내 것인데 지 것이라고 한다고 이제 정의를 따지고 어디 외출했다 돌아오니까 종년들끼리 싸우는 거야. 갑이라는 종년이 요 년이 여러 해서 내 것을 지 것이라고 우기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종년이 아니 저쪽이 왔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더한 논리를 총동원해서 내가 옳다고 그러니까 아, 네 말이 옳다 아니었다고 그러니 조카가 있다가 황희정성은 조카가 하나가 옳거나 그러거나 그래야지 왜 둘 다 옳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네 말도 옳다 그랬어요. 완전히 충청도 사람이지.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니들끼리 싸워서 그 뭐냐 잘 지내란 소리야. 그 사랑이 우선이지 뭐 그 쪼매는 것 갖고 네 것 내 것을 정확히 따지는 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이 말이야. 예? 알아들어? 인화가 그 정의보다 중요하다. 인화는 사랑을 말하는 거지. 어? 자. 라이프니츠의 이 지혜와 함축된 박애로서의 정의 개념은 절충주의적이고 또 그릇된 것이다. 그것이 절충주의적인 것은 그가 수호지심 또는 정의감, 개인적 복수심, 억울함과 사회적 복수심, 공분이라는 정의도덕의 본성적 단초감정을 놓치고 정의감과 다른 별개의 감정인 감성적 박애를 이성적 지혜로 조절하는 감성과 이성의 절충을 정의 개념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 박애는 인인데 사랑인데 거기 어영부영 막 짬뽕 만들고 있어. 절충주의는 짬뽕이란 소리야. 이 카테고리알 클리어니스 범주적인 명확성이 없는 거야 이 사람 사고에서. 또 라이프니츠의 정의 개념이 그릇된 것은 박애 또는 인애란 정의에 앞서는 별개의 선차적 도덕성으로서 정의를 따지고 추구할 배경일 수는 있어도 정의의 일부이거나 정의의 내용일 수 없기 때문이고 또 몫의관념이 빠졌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도 정의로워야 되지만은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정의라는 소리야. 사랑을 베풀 때도 골고루 베풀어야지 너무 불평등하게 베풀면 자식들 간에도 싸워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의는 같이 다녀야 되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정의보다 먼저 있는 것은 인의예요. 한 가족이고 한 테두리 내에 있으니까 정의를 따질 수 있지. 만약에 한 가족이 아니고 인류 바깥에 있는 자하고 어쩌다 만난 놈이고 공동체적 관계가 아니라 커뮤니티 관계가 아니라 어쩌다 우연히 만난 놈하고 정의를 따질 수 있어요? 한 통속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한 공속성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정의는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사랑은 부처님 손바닥이고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거라고 정의는. 그런데
그다음에 몫의 개념이 없다. 정의 개념은 아무리 공정한 것을 추구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늘 정당한 몫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개인에게는 정당한 몫이 있는 거고 집단에게도 정당한 몫이 있는 거라고. 그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의 고유한 정당한 몫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선 자기 신체를 포기할 수 없죠. 근데 신체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되잖아요. 건드리고 그러면 죄송하다고 해야 된다고 발 밟아버리고 툭 쳐버리고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가면 싸울 수 있죠. 근데 뭐 툭 치고 갔다 해서 죽은 또 아닌데 심각하게 생각하면 또 심각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랑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야.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터야 터전. 자기 터전을 침범하면 안 돼요. 누구나 자기 터전들이 있는 거야. 그 터라고 그래, 터. 그래서 터 안에서는 자기가 일인자기 때문에 그걸 텃세라고 그래, 텃세. 개인의 텃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개도 영역이 있어요. 맨 오줌 싸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순놈. 영역 표시냐고, 어? 근데 그걸 침범하면 개들끼리 또 싸워요. 모든 동물들, 곤충들, 심지어 방아개비도 싸워요. 지들 터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그 몫인 그걸 지켜주는 것이 정의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라고. 에? 근데 그게 터가 개인마다 똑같은 것인가? 이게 좀 다른 거 아닌가? 좀 더 노력한 사람에게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몫이. 그건 또 재조정해야 되는 거야. 게으름뱅이나 근면한 사람이나 같이 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덕이 높은 사람이나 천박한 사람이나 귀천 없이 다 줄 수도 없는 거라고.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높낮이에 따라 제대로 나눠지는 그런 분배적 정의가 옳다고 그랬고, 또 플라톤은 자기의 기능에 따라 나눠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재화공은 일에 그 자리에 앉혀야 되고, 기타 치는 사람은 기타 치는 자리에 앉혀야 되고, 철학자는 통치자 자리에 앉혀야 되고, 군인은 방어는 방위군 자리에 앉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분업적인 정의를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효율성을 최대로 높이려고 하니까 높이는 것으로 결국은 귀결되는 거죠. 엄격히 따지면 공리주의적인 정의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야.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의 그 강자이익이라는 정의관을 깨면서 그 자리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 그건 분업적 공리주의적 정의 개념을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또는 내가 볼 때는 그냥 견폐성이 견폐성을 이기는 그런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고유한 자기 몫에 대한 존중, 공이 존중해 주는 거, 남도 존중해 주고 자기 것도 존중받고 싶은 거. 근데 그게 자기의 고유한 몫이 존중받지 못했을 때 또는 침해당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져?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져? 이름이 누구지? 김진우. 뭐 어떤 느낌이 들어? 자기 고유한 몫이 존중받지 못하면? 슬퍼. 기쁨과 슬픔, 뭐 즐거움 이걸로 막 끝나는 거야? 억울하지. 억울한 것은 경우는 어떤 때 생겨나는 거냐? 자기의 몫을 남이 침범했을 때, 존중하지 않을 때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자기가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억울한데 남이 제3자가 자기가 모르든 알든 어떤 또 제3자를 그렇게 몫을 침범해.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지? 어? 잘못했다. 의분이 들지, 의분. 어? 이게 두 개를 정의감이라고 그래. 하나는 소극적 정의감, 자기의 몫을 침범당했을 때 느끼는 억울한 감정은 소극적인 정의감. 남의 몫이 침범당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하는 의분은 적극적 정의감이라고 그러고, 기본적으로는 복수심이야. 복수심은 뭐냐면 원상 회복시키려는, 내 침해당한 내 몫을 되찾으려는 거고, 저 3자 것을 되찾아 주려고 하는 거. 뒤에 것을 사유적 복수심이라고 그러고,
내 것을 되찾으려고는 개인적 복수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복수심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걸 충족시켜주는 게 사법기구란 말이에요. 국가기구에서는. 그걸 안 하고 어영부영 하잖아요. 대장동 수사 안 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 이민 가버려요. 사법정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못 참아. 옛날 실랜드 사건 나가지고 어린이들 죽었을 때 뭐 국회 무슨 아니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뭐 특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막 몇 달씩 끌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엄마들이 아빠들 데리고 호주로 이민 가버렸어요. 응? 이 사법정의가 즉 사회적 복수심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 죄진 놈은 처벌해야 되고 뭐 불찰을 했던 놈은 불찰한 대로 벌을 줘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어? 사법정의든 고유한 어떤 논리를 가진 철학적인 법철학으로 어떻게 논리를 짜든 어떻든 간에 가장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감정으로 귀결된다. 즉 복수심으로 귀결되는 거야. 정의감. 응? 네. 정의 개념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고유한 또는 정당한 몫에 대한 느낌 또는 이 몫의 침해에 대한 억울함과 공분의 도덕 감정이다. 이 몫의 관념. 알겠지? 억울함과 공분 또는 의분. 공분은 어떤 때 느껴지냐? 3자가 제3자의 이익을 고유한 이익 또는 고유한 몫을 침해할 때 느끼는 나의 감정이야. 어? 자. 이 몫의 관념과 이와 관련된 도덕 감정, 억울함과 공분이 빠진 정의론은 정의론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지혜와 합치된 박애는 어디까지나 박애론이지 결코 정의론이 아닌 것이다. 아니, 멍청하게 사랑할 수 있지만 좀 지혜롭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게 아니고 사랑이 정의로 변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응? 이 논리적 사고가에서 이 천재가 여러분들만큼도 천재가 아닌 측면이 있는 거야. 이렇게 논리적 실수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미스테이크. 자. 그리고 지혜는 이 인애가 제 등급을 가질 것을 명한다는 라이프니치의 명제는 공자의 친족을 친애하는 것은 멀수록 점차 차감된다는 친애의 차등화 명제. 친친지세라고 하는 공자의 그 태제. 그러니까 자기의 1촌을 제일 사랑해야 되고 2촌은 그 다음이고 0촌을 제일 사랑해야 되죠. 일단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0촌이죠. 자기 자식이 1촌이야. 자기 형제간이 2촌이야. 3촌, 4촌. 근데 말이야. 자기 동생보다 조카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불공정하게 느껴요. 이게 사랑은 그 거리에 따라 등급에 따라 차차 줄어들어야 된다. 차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친친지쇠. 네. 친애의 차등화 명제. 그 친친지살이라고 읽으면 안 돼. 쇠라고 읽어야 돼. 쇠. 물론 살자와 같은 자인데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 차감된다는 뜻으로 할 때는 쇠라고 읽는다. 친애의 차등화 명제와 유사하지만 지혜의 이성적 명령으로 보는 합리주의적 도덕론의 오류를 노정하고 있다. 친애가 멀수록 점차 차감되는 것은 지혜의 이성적 명령 때문이 아니라 공감 대상과의 거리나 인간관계가 멀수록 점차 약화되는 공감의 원리 때문이다. 공감은 가까이 있을수록 공감이 세요. 좀 멀어지면 공간적 거리든 인간의 친족적인 가까움과 몸이든 아니 먼 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고 있는데 뭐 그거 장면 볼 때는 좀 마음 아플지 몰라도 대부분 잊어버리고 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화들짝 놀라갖고 아마 광화문에 다 집결하고 막 난리가 날걸. 가까이 있는 데서 느끼는 그 사건에서의 어떤 슬픔이나 괴로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센 공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감정 능력이라는 공감의 원리와 관계된 것이지 지혜와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라이프니치의 이 그릇된 절충주의적 정의론도 이런 관점에서 그가 셰프츠베리의 도덕 감성적 도덕 철학에 동조하는 것도 그가 경험주의와 도덕적 감성주의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이프니츠는 그의 최후에 져서 단자론에서도 필연적 진리와 사실의 진리의 구분을 고수하고 필연적 진리와 영원한 진리의 지식은 우리를 단순한 동물과 구별해주고
우리를 우리 자신과 신에 대한 지식으로 고양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이성과 과학을 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필연적 진리를 높이 평가할지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은 4분의 3 정도로 경험론자라고 자인한다. 인간들은 지각들의 연쇄성이 기억의 법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안에서 동물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인간들은 드디어 인간을 동물 차원에서 놓고 보니까 좀 더 경험론에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성만 갖고 따지는 놈들은 막 신에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신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신의 자리에 인간을 갖다 놓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신이 죽었다고 하는 순간 그 인간을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신적인 존재로 만들죠. 신이 죽었으면 그 신적인 인간도 죽어야지. 그래서 신이 돼지는 때는 인간도 돼지는 때라고 하는 철학 태제가 가능한 거고, 신이 죽는 순간 인간도 같이 죽는 거예요. 네? 신에 가까워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까워질 수도 없는데 오만 중에 극한적 오만이죠. 진짜. 인간들은 어떤 이론도 없이 실습만 하는 경험론적 의사들과 유사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행동의 4분의 3이 경험론자다. 가령 내일 해가 뜰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에 우리는 아주 경험론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해가 뜨는 것은 지금까지 언제나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성을 활용하여 이 판단에 도달하는 자는 오직 천문학자뿐이다. 천문학자들은 이제 궤도 운동 같은 걸 계산해 가지고 72년 뒤에 헬리해성이 나타날 것이다. 경험으로부터 유추해서 또 수학적 계산을 하는 거죠.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보다 조금 남는다, 하루가. 그걸 3년을 모으면 하루가 되니까 또 하루를 늘려서 365일이 아니라 366일 만들고, 이런 건 경험의 바탕을 두고 경험을 넘어가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어떤 사고는 해가 뜬다고 내일 해가 뜨는가? 우리 누구냐? 해가 뜨는지를 어떻게 알지? 이가은, 내일 해가 떠? 왜 떠? 안 들려. 내가 볼 때는 뜨다 안 뜨다 그러던데 오늘 또 안 뜬 것 같던데. 내일 해가 안 뜰 수도 있어요. 응? 그리고 매일 해가 떴다 가라앉았다 한다고 생각하는 습관도, 사고 습관도 우리 유도 내에서의 한정된, 지리적으로 한정된 습관이에요. 사고 습관.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해가 안 떠요. 6개월 내내 안 뜬다고. 그리고 해가 질 때도 6개월 걸려. 매일 돌고 있어. 6개월간 낮이고 6개월간 밤이야. 그러니까 내일 해가 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지. 우리의 경험은 대단히 한정된 건데 그걸 일반화해버리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오히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라는 것은 그때부터 생각해갖고 이걸 이제 이성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줘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북극에도 가봤어, 곰 잡으러.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또 두만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 근데 우리나라는 맨날 해가 뜨니까 한 번도 안 뜨는데 가 있다가 양쪽을 다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겠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수학적인 방법을 찾겠죠. 아무튼 이야기를 좀 더 전진시키면 해가 지금까지 계속 떴기 때문에 해가 뜰 가능성이 해가 뜬 날보다 안 뜬 날보다 뜬 날이 더 많았으니까 75%의 확률로 해가 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학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다고, 평균 계산을 해서. 그건 과학적, 경험과학적 진리라고 말을, 에비던스, 명료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 완전한 경험과학적 에비던스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예외가 없었던 경우는 100% 확률로 에비던스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지 못한 경우는 이제 1%, 2% 빼가지고 뭐 75% 확률로 내일 그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과
그 엄밀성이 합쳐지면서 엄밀성은 수학으로 계산하는 거죠. 경험 과학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학 외에는 수학은 경험에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고 현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어? 1060각형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근데 그 존재하나? 1060각형은 어떻게 보이면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이가은? 원으로 보이겠지? 우리 경험은 원인데 우리는 수학으로는 각형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무량수가 불교에서 가장 큰 수예요. 무량수전이 있죠. 그래서 그 무량수는 뜻이 뭐야? 생각할 수 없는 수란 소리야. 무량, 헤아릴 수, 헤아릴 양자, 헤아릴 수 없는 수.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라고. 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원, 수학적인 의미의 원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경험적으로는. 존재하나?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이 원의 정인데 그런 원이 존재하냐고. 같은 거리, 뭐 유사거리가 아니라 같은 거리. 그런 원이 있어? 조금이라도 삐뚤어졌지. 이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5개 나라야. 5개 나라. 우리나라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뭐 6개인지 5개인지 모르겠지만 5개 나라라고 그래요. 북한이 들어갔는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잠수함은 0.06mm 오차를 가진 수학적 원이야 돼. 안 그러면 10m 정도 잠수하잖아. 그 수압으로 터져버려요. 그 철이 깨져버린다고. 완전한 원에 가까울수록 그 수압을 견디는 힘이 서로 버텨가지고 그거기 때문에 거의 완전한 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는 거야. 근데 그 원도 0.06mm 이하의 무슨 뭐 오차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수학적 의미의 엄밀한 의미의 원은 아니죠. 하여간 현실 속에는 없는 개념이야. 원도 따지고 보면. 그죠? 우리 사유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수학이다.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근데 경험과학은 이렇게 틀릴 수 있고 예외가 있을 수 있고 막 그런 게 빼고 어쩌다 보니까 결국 확률 개념으로 가고 그 확률 개념 계산은 다시 또 수학이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경험과학이 성립하게 된다. 자. 경험적 사실의 진리에 인간 행동의 4분의 3까지 지배하는 힘을 인정하는 이 강렬한 경험론적 지향 속에서 라이프니츠의 사고는 경직된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을 풀면서 보다 유연해지고 이 사상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는 놀랍게도 로크의 제자 셰프츠베리의 감성론적, 경험론적, 무신론적 도덕 철학까지도 높이 평가하기에 이른 것이다. 실러 라이프니츠는 셰프츠베리의 경험론적 논증 속에서 철학적 포근함을 느끼고 독단적 합리론의 자체를 버린 것이다. 셰프츠베리의 철학적 충격. 자, 왜 이걸 중시해야 되냐면 칸트는 라이프니츠와 크리스천 볼프는 독단적 합리론자고 데이비드 휴먼은 회의론자인데 자기는 중간의 길을 가겠다. 여기서 보면 독단적 합리론자가 아니죠. 과연 칸트 이자가 남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해 줬는지 의심스럽고 그리고 데이비드 휴먼도 경험과학성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 경험과학도 그렇게 수학에만 엄밀하게 그런 어떤 인과성 같은 철칙, 인과론적 철칙이라는 것도 그렇게 수학적인 원리에 기초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인과론 자체도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것도. 왜냐하면 돌을 하늘로 던졌는데 떨어졌죠. 10번 던졌으면 10번을 떨어질 거라고 확신해요. 11번째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안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니까 경험 과학성이 있게 이제 떨어질 거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떨어졌다 5번 경험했어. 6번째 또 그럴까? 그러지 않죠. 근데 그럴 거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 확신하는 거야. 믿음은 감정이에요. 자연과학적 인과론, 그렇게 자연과학이 자랑하는 인과론 밑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인간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연과학조차도. 그러니까 데이비드 휴먼 그건 감정이지 조심해라. 어디까지나 감정일 뿐이고 수학적인 엄정성, 엄밀성은 아니다고 말해줄 뿐이지 그 회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플라톤도 회의론자고 웬만한 사람 다 회의론자지 뭐. 신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하다 보면 다 회의론자 되는 거죠. 자, 셰프치베리의 철학적 충격은 동시대인의 철학적 태도를 정반대로 돌려놓을 정도로 이렇게 강렬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이프니츠를 독단론으로 낙인찍고 자신을 비판적 합리론자로 자리매김한 칸트의 라이프니츠 비난은 실은 근거 없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도 과연 데이비드 휴머를 칸트가 읽었는지도 의심스럽고 과연 그 원전을 근데 요약본이 하나 돌아다녔대요. 독일어로 번역된 요약본 하나. 영어도 못했어요 칸트는. 그리고 라이프니츠도 읽었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걸 보고 있으면. 극동에서 공부하고 있는 독일말을 쓰지도 모국어로 쓰지도 않는 나도 알고 있는 일을 야는 모르는 거니까 칸트는 여러 가지로 나쁜 놈이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